미국 전역에 걸쳐 극단적인 기후재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에서는 홍수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을 넘기고 있지만 정확한 사망자 숫자와 실종자 수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동부 지역도 연일 폭우와 홍수 경보가 이어지고 있어 재난 대비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 중부 내륙에 위치한 커 카운티에서는 지난 7월 4일 발생한 대규모 홍수 참사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120명을 넘어섰고 여전히 160명에서 173명 사이에 실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수치조차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녘 과달루페 강 하류를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급속히 불어나 마을과 도로 캠핑장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커 카운티 전역은 경보 시스템 없이 홍수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비극적인 사연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 동부 지역 역시 폭우와 플래시드 플러드 경보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초부터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미 동북부 지역 전역과 중부까지 900만 명 이상이 뇌우와 함께 시속 90km 이상의 돌풍, 국지성 폭우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플래시 플러드로 도로 침수, 차량 침수 등의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플래시 플러드, 갑작스런 국지성 홍수는 일반적인 장마성 침수와는 다릅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가 특정 지역에 쏟아져 배수 용량을 초과시키며 특히 도시나 밀집 지역에서는 하수관이 감당하지 못해 지하철, 주택 지하층,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 경보는 사망자 없이 해제됐지만 최근 동부 지역의 대기 흐름이 오메가 블로킹 형태로 고착돼 있어 다음 주 초 다시 한번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부터 메릴랜드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플래시 플러드 경보와 함께 특히 오는 월요일인 7월 14일에는 강한 천둥 번개와 국지적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부의 홍수와 동부의 플래시 플러드 경보가 동시에 이어지는 현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미국 전역이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노출된 만큼 장거리 이동 시 지역사회의 재난 경보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어 다시 관세 무역 전쟁이 격해지면서 미국 내 물가 불안도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자로 한국과 일본 25% 관세 부과를 비롯해 20개국의 관세율을 공표한 데 이어 브라질은 50%, 캐나다는 3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조속한 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과의 관세 무역 전쟁에 다시 돌입하면서 미국 내 물가와 경제 불안도 되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대 교육국인 캐나다산 미국 수입품에 35%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쪽 국경으로부터의 펜타닐 마약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캐나다가 미국과의 협상보다 보복을 선택하고 있어 35%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국경에서 압수한 펜타닐은 지난해 43파운드였으나 올해에는 상반기인데도 58파운드로 더 급증한 것으로 미국 측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펜타닐을 차단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미국과는 양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앞서 브라질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면 브라질산 미국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질의 실바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미국산에 대해 똑같은 50%의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충돌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간이 끝난 7월 8일에 맞춰 한국과 일본에 25%의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해당국 정상에게 소환까지 발송하고 협상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여 개국 국가들에게 보낸 관세 서한을 공개하고 7월 중에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새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10%인 보편 관세도 15 내지 20%로 올리게 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영국과 중국, 베트남 등 세 나라와만 관세무역 협상을 타결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무역 전쟁을 제기하며 연일 각국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고 품목 관세까지 병행하면서 그간 유예 조치로 직격탄을 가하지 않았던 관세 여파가 올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 수입품 가격 급등, 전반적인 물가 불안, 경기 냉각이 현실화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푸드 스탬프, 즉 식품 보조를 받고 있는 532만 가구가 한 달 평균 146달러씩 덜 받게 될 것으로 도시연구소가 추산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워싱턴 DC는 18,000가구가 한 달 231달러로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BBB 법에서는 빈곤층에 제공하고 있는 푸드 스탬프, 즉 식품 보조 예산을 10년간 3천억 달러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년간 320만 가구가 푸드 스탬프를 상실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은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 스탬프를 완전 상실하지 않더라도 지원액을 삭감당하는 가구들로 확대하면 전체의 거의 절반이 영향을 받고 그중에서도 532만 가구는 한 달에 1인당 최소 25달러 이상, 가구 전체로는 평균 146달러씩 삭감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는 4,200만 가구 중의 절반인 2,234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도시연구소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2,234만 가구 중에서 532만 가구가 한 달에 1인당 25달러씩 깎이게 돼서 가구 전체로는 평균 한 달에 146달러 줄어들 것으로 도시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1년간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평균 1,752달러가 줄어들게 됩니다. 푸드 스탬프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수령자들이 가장 적은 대신 가장 많이 삭감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C에서는 18,000가구에서 월 평균 231달러 깎이게 됩니다. 버지니아에선 9만 1,000가구가 월 평균 112달러 줄어들게 됩니다. 메릴랜드에선 8만 1,000가구에서 푸드 스탬프 지원금이 월 평균 150달러 깎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푸드 스탬프를 받는 90만 9천 가구가 월 평균 190달러 줄어들게 됩니다. 뉴욕에서는 46만 가구에서 월 평균 190달러씩 푸드 스탬프 지원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텍사스에서는 35만 1천 가구에서 월 평균 83달러 줄어들어 비교적 적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플로리다에선 32만 가구에서 월 평균 114달러씩 푸드 스탬프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조지아에선 15만 3천 가구에서 월 평균 118달러씩 감소하게 됩니다. 크고 아름다운 BBB 법에 따라 사회보장연금 수혜자 7,100만 명의 90%는 내년부터 연방소득세를 안 내게 된다고 백악관과 사회보장국이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보너스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6,000달러를 추가하게 돼 연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대형 감세 조치를 담은 크고 아름다운 BBB 법에 따라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들도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7,160만 명 중에 90%나 내년도 세금 보고 시에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CEA와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들의 최소 88%인 5,140만 명에서 최대 90%인 6,400만 명은 BBB 법에 따라 스탠다드 디덕션에다가 보너스 디덕션을 적용하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7,160만 명 가운데 대략 절반 정도는 현재도 소득이 적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BBB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니어들이 근 40%포인트나 급증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BBB 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No Tax on Social Security는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에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는 스탠다드 디덕션 때 보너스로 1인당 6,000달러씩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BBB 법에 따라 모든 납세자들이 첫 소득분에서 공제받는 스탠다드 디덕션은 개인 16,000달러, 부부 32,000달러로
$1,000 또는 $2,000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1인당 보너스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6,000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시니어 K는 $16,000에 $6,000를 더한 $22,000까지는 3개속 기본공제를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부부일 경우 $32,000에 $12,000를 더해 $44,000까지 기본공제받게 됩니다. 65세 이상의 한 명과 이하의 한 명의 부부일 경우 $32,000에 $6,000를 더해 $38,000를 기본공제받습니다. 보너스 스탠다드 디덕션은 연초정소득 AGI로 $75,000, 부부 $150,000 이하이면 적용받고 개인 $175,000, 부부 $250,000를 넘으면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올해분 소득세를 신고하는 내년도 세금 보고 시에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시니어들의 90%나 세금 낼 소득이 안 돼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모든 공항에서는 이제 승객들이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추가 검색이 필요할 때에는 신발을 벗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내 공항에서의 검색 절차에 20년 만에 중대 변화가 생겼습니다. 2006년부터 모든 공항에서 승객들은 신발을 벗어 엑스레이 투시대에 올려놓아야 했으나 이제는 신발을 벗지 않고 검색을 받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은 레이건 내셔널 공항에서 가진 발표에서 미국 내 모든 공항에서는 이제 신발을 신고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보안을 전담하고 있는 TSA는 모든 국내 공항에서 더 이상 승객들에게 신발을 벗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크리스티 노움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만 TSA 관리들이 추가 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발을 벗도록 요구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SA는 월요일에 볼티모어, 워싱턴, 뉴욕, 라과디아 등 7곳의 공항에서 시범 실시했다가 화요일부터 모든 미국 내 공항으로 확대해 신발 벗기 의무화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공항에서 신발 벗고 검색하는 규정은 2006년 8월에 시작돼 20년 만에 중단되는 중대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01년 12월 성탄 전야에 영국 출신 테러 용의자 리처드 리드가 자신의 신발에 폭발물을 숨겨 항공기 안에서 터뜨리는 테러를 기도했다가 승객과 승무원에 의해 제지된 후 2006년 8월부터 신발 벗고 보안 검색하기가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자주 항공 여행에 나서는 승객들이 사전 신청하면 신속 검색해주는 프리체크 가입자들만 신발을 신은 채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항공기 승객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공항 검색 시간이 단축돼 얼마나 빨라질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신발 신고 검색하기 시작을 계기로 또 다른 효율적인 공항 검색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6개월 내지 9개월 동안 테스트를 거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본선 대회에 참가할 워싱턴 대표 학생들이 출정을 앞두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관한 예선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은 한국에서 펼쳐질 본선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최한 2025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예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본선 진출 학생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예선대회는 지난 5월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워싱턴 지역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3시간 동안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최종 결과 버지니아 모자익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김솔민 양이 1등 통일상을 수상했고 맥클린 고등학교 10학년 조윤아 학생이 평화상, 이마은, 강인영, 임지호 학생은 민주상을 수상했습니다. 통일 골든벨 본선 진출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 여행이 가능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초등학생이자 우승자인 김솔민 학생을 대신해 평화상 수상자 조윤아 학생과 주니어 평통으로 민주상 수상자 강인영 학생이 최종 본선 진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감과 장래 희망을 당당하게 밝히며 차세대 리더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민주평통대회에서 2등을 하게 된 조유나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멋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이번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남북 간의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꼭 되고 싶습니다. 저의 꿈은 통일부에서 공무원이 되어 남북 간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맥클린 하이스쿨 11학년 재학 중인 강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니어 평통 워싱턴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일 스피치에서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주제로 1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부터도 통일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이 골든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통일 골든벨을 통해서 오랜만에 한국에 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레고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꼭 1등하고 싶어요. 행사를 주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의 린다 한 회장은 격려금을 수여하며 워싱턴 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오길 바란다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문영 간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워싱턴 지역의 주니어 평통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과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주니어 평통은 청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통일 참여를 촉진하고 해외 거주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대표로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된 두 학생은 오는 7월 28일부터 2박 3일간 한국에서 열리는 통일 골든벨 본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조만간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 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청소년 대표들이 참여해 다양한 통일 관련 퀴즈와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을 겨루고 상호 이해와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의 사주인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파국으로 1,000억 달러 이상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천억 달러의 재산으로 세계 제1의 부자인 머스크는 주가 폭락과 전기차 판매 급락 등으로 세계 최고 부자라는 타이틀마저 상실할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토요일 아메리카 파티라는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BBB법에 서명한 다음 날 다시 한번 강력히 성토하면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머스크는 아메리카 파티는 내년 의회 선거에서 상원의원 2석에서 3석, 하원의원 8석에서 10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신당을 창당해 트럼프에 맞서 싸우는 공화당 상하원 후보들을 선별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내년 11월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또는 상원 다수당을 잃게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통행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일축하고 그의 시도는 이미 탈선해 파괴된 열차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아메리카 파티로 제3당의 바람을 일으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복수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머스크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트럼프 첫 100일 동안 도우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바람에 엄청난 재산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말부터 5월 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재산을 이미 1,000억 달러 이상 상실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5월 말까지 전 재산의 25%인 1,130억 달러를 날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파국에서도 300억 달러를 추가로 잃어버렸으며 테슬라 주주들은 1,000억 달러를 증발당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7일 하루에만 8% 대폭락하는 등 폭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2분기의 판매 인도 대수가 전년에 비해 14%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 BYD에게 밀리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라는 지렛대도 없어져 봉쇄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4천억 달러 이상의 재산으로 세계 제1의 부자로 꼽혀온 일론 머스크는 머지않아 2위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등 라이벌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길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외교 활동을 펴고 있는 미 국무부가 전체의 15%인 1,800명을 해고하는 인력 감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국무부는 연방의회에는 3,400명을 감원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어 추가 해고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량 감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처음으로 국무부가 대규모 해고에 착수했습니다.
국무부는 11일부터 전체의 15%인 1,800명을 해고 또는 조기 퇴직 등으로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들보다는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을 주로 감원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중복 부서들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외 제재 감시국의 경우 주로 북한 등에 대한 제재를 미 재무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거의 폐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본국 귀국을 지원해온 부서도 폐지되거나 통폐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이라크 담당 부서는 근동 아시아국으로 통합되고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 담당은 서반구국으로 개편됩니다. 여기서 일해온 인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국무부는 5월에 연방의회에 보고했을 때에는 3,400명 감원을 밝힌 바 있어 이번 1,800명 감원에 이어 추가 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내부와 전 세계에서 7만 7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 정부가 직접 고용한 외교관과 일반 공무원들은 2만 4천여 명이고 5만여 명은 각국에서 현지 채용한 인물들입니다. 2만 4천 명 가운데 포린 서비스, 즉 외교직은 1만 4천여 명이고 일반 공무원은 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원되는 1,800명은 외국이 아닌 미국 내에서 근무해온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170여 개 대사관들을 두고 있고 77개 총영사관, 11개의 영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대량 감원 작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무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에서 일시 중단됐던 연방 공무원 절반 감축을 재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부는 이미 17,000명에 이어 12,000명도 9월 말까지 감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10,000명 감원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첫 집 구입 가구가 20년 평균보다 반토막 나 한 해 114만 가구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한 데다가 매물이 부족해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첫 집 구입 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해에 판매되는 주택들 가운데 첫 집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렌트 가구들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판매된 주택들 가운데 첫 집으로 구입하는 가구는 114만 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년 평균인 210만 채에서 반토막 난 것입니다. 2023년 첫 집 구입 주택은 154만 채로 2024년에는 1년 만에 38만 채나 급감했습니다. 2022년에는 147만 채였고 2021년에는 234만 채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021년 첫 집 구입이 234만 채에서 2022년에는 147만 채로 약 100만 채 대폭락했음을 입증시켰습니다. 2022년에는 6월에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9.1%까지 치솟으며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2배나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현재도 7% 안팎으로 3년 전보다 2배 이상 급등해 있어 주택 매매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에 현재의 집을 팔려고 내놓고 높은 모기지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얼어붙어 있어 집값만 올라가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된 전체 주택은 2025년 올해 현재 연율로 403만 채에 그치고 있어 1995년 이래 최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주택 판매도 전년보다 6% 더 줄어들어 좀처럼 미국의 주택시장이 해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첫 집을 마련하려면 가구당 연소득으로 12만 7천 달러는 벌어야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만 9천 달러만 벌면 첫 집 마련이 가능했었으나 지금은 거의 2배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4,600만 가구 중에 단지 600만 가구만 내 집을 살 수 있는 만큼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미국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이번 주 대규모 할인 행사로 정면 승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유통업체는 각각 할인 기간을 늘리고 오프라인 매장까지 총동원하며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유통시장의 양대축, 아마존과 월마트가 이번 주 동시에 대규모 할인 행사에 돌입하며 유통가에 전운이 돌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가 각각 할인 행사 일정을 조율하며 본격적인 소비자 유치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마존은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예년보다 앞당겨 8일부터 진행하며 기존 2일이던 행사 기간도 4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월마트도 같은 날 대규모 세일을 시작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월마트도 올해 행사 기간을 지난해 4일에서 6일로 확대했으며 특히 온라인뿐 아니라 미 전역 4,600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동시 진행하는 파격적인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월마트가 처음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완전 연계해 프라임데이에 맞불을 놓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이마케터는 두 거대 소매업체가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아마존이 올해 할인 행사 일정을 당긴 만큼 다른 업체들도 행사 시기를 앞당기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마존은 그간 미국 내 온라인 판매 점유율 40% 이상을 기록하며 이커머스 분야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마트가 온라인 쇼핑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면서 오프라인 유통을 장악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마트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연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유통 강점을 기반으로 온라인까지 영역을 넓히며 아마존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러한 유통 대전의 여파로 7월 초 할인 시즌이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능가하는 소비 트래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열린 이후 타 소매 업체들도 비슷한 시기에 맞춰 자체 할인 행사를 운영하며 7월이 새로운 유통 격전 시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 아마존에 입점한 모든 스토어의 총 거래액이 일간 2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단일 프로모션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아마존이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고 확보에 차질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전히 강력한 공급망과 수요 관리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